오늘 볼 부분은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대사, 즉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우리는 김대중 정부까지 이렇게 한번 전체적으로 흐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는 어디에 해당되냐면 여기에 해당되겠죠.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리를 하게 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배웠지만 첫 번째 그 초대 대통령이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나서 초대 대통령에 올랐던 분은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승만 정부가 수립되게 되는데, 이 이승만 정부 시기에 대표적인 활동으로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다. 그죠? 어떤 것들이 있었죠? 친일파를 갖다가 천하하기 위한 뭐가 만들어졌다? 그렇죠. 반민특위가 구성되었다. 반민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커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더라. 그죠? 또 한 가지, 이때 농지개혁을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농지개혁도 실시되어서 어떤 원칙에 따라서 유상 매입 그리고 유상 분배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개혁이 이루어졌더라. 그죠? 아울러서 이승만 정부 때의 가장 우리가 조금 체크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이승만 정부가 장기 집권을 해서 두 차례에 걸친 헌법 개헌이 이루어졌더라. 맞습니까? 그래서 1차 개헌과 그리고 2차 개헌이 단행이 되게 되는데, 1차 개헌을 우리가 다른 말로 무슨 개헌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이 명칭은 알아두셔야 되겠죠. 발췌 개헌이라 부른다. 그리고 2차 개헌 같은 경우는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4.4 오입 개헌이라 부른다. 그래서 그 1차 개헌을 부르는 명칭과 2차 개헌의 명칭을 각각 알아두시고, 1차 개헌, 즉 발췌 개헌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되겠죠. 그리고 4.4 오입 개헌 같은 경우에는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삼선을 갖다가 중임제를 갖다가 철폐한다. 중임제 철폐, 이승만 중임제를 철폐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후 1960년도 대선에서 특히 부통령 2기분을 갖다가 당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부정선거가 일어나겠는데,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죠. 3.15 부정선거가 1960년에 일어나게 되고, 이 사건이 발단이 돼서 바로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바로 무엇이 되겠다. 이걸 아셔야 되겠죠. 뭐가 됐습니까? 그렇죠.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나서 이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죠? 이승만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고, 이승만 정부 다음에 이제 어떤 정부가 들어서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장면 내각이 들어서게 되는데, 이 내각에 우리는 초점을 갖다가 둬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장면 내각이 들어서기 전에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나서 그 사이에 허정 과도 정부가 임시적으로 수립되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이 허정 과도 정부 때는 한 가지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몇 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3차 개헌이 이때 이루어졌고, 이 3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대통령 중심제에서 무엇으로의 변화가 되겠다? 내각 책임제로의 변화가 되겠다. 그래서 이 내각 책임제로의 헌법 개헌에 따라서 그 다음에 바로 이 장면 내각이 수립되게 된 거죠. 그죠? 이래서 장면 내각이 수립되게 되었더라. 맞습니까? 장면 내각 때의 대표적인 활동을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세 가지 정도 체크를 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이게 뭔 선이야? 첫 번째, 이때 4차 개헌이 이루어졌더라. 4차 개헌의 내용은 3.15 부정선거 처벌과 관련된 내용인데 4차 개헌이 이루어졌다 정도만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하죠. 장면 내각 때는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핵심은 수립된 거죠. 실시가 된 것은 아니고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더라. 세 번째, 그리고 뭐 지방 자치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행되었으나 국민들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또한 권력 내부 간의 여러 가지 갈등 사항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였고 결정적으로 무엇이 일어나면서 이 장면 내각이 무너지게 된 거죠. 이 사건을 해서. 이승만 정부는 지금 보면 어디가 뺐노? 지금 보시면 이 사건으로 이승만 정부가 무너졌죠. 장면 내각이 무너진 것은 그렇죠. 5.16 군사 정변으로 인해서 이 장면 내각이 무너지게 됩니다. 자, 화면 넘겨도 되겠습니까? 화면 넘기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까지 장면 내각을 봤다면 그 다음 정부가 이제 들어서는 게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겠죠. 그 다음이 보면은 자, 보시나? 이게 탭이 옛날 탭이 돼가지고 좀 터치가 원활하지가 않아. 자, 그래서 보시면 그 다음에 들어선 정부가 이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혹은 장면 내각이 무너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은 조금 전에 봤던 5.16 군사 정변이 되겠죠. 박정희는 5.16 군사 정변을 갖다가 일으키고 나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그죠? 군정을 실시하는데 이 군정을 이끌어갈 기구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 기구의 이름이 바로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기구를 통해서 군정을 실시를 하고 이때 정치적으로는 다시금 5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5차 개헌을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되는데 이 5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기존의 3차 개헌 때 내각 책임제에서 5차 때는 이걸로 바꾸는 거죠. 다시 대통령 중심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때 또 경제적으로는 화폐 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제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그다란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고 했죠. 어쨌든 이런 5차 개헌에 따라서 드디어 1963년도에 대선을 치러가지고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제3공화국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먼저 시행했던 것은 방공과 함께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자금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경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들 3가지 체크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더라? 박정희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한일 국교 정상화를 갖다가 추진해서 한일 수교를 갖다가 추진을 하였으며 두 번째 우리나라 국군을 여기에다 파견했죠. 베트남에 파병을 갖다가 한다든지 세 번째 서독이 되겠죠. 이때는 서독에 뭐 강부라든지 그리고 간호사 등을 갖다가 파견해가지고 어느 정도의 외화를 갖다가 마련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67년도에도 두 번째 대통령 중임제니까 63년도에 박정희가 당선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다 하나 더 적어볼까? 1967년도가 되겠죠. 67년도에도 또 박정희가 당선이 돼서 대통령 중임제에 따라서 두 번 다 대통령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헌이 이승만 정부와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돼서 다시금 1969년도에 몇 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바로 이 6차 개헌을 통해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게 바로 몇 년이다? 1969년도게 되겠죠.
6차 개헌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삼선개헌이라고도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6차 개헌의 주요 내용이 어떻게 되겠다. 6차 개헌의 주요 내용은 박정희 대통령이 안에서 무엇을 허용한다. 삼선 연임을 허용한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 또 한 가지 체크해 둘 것이 뭐냐. 이렇게 헌법을 개헌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6차 개헌을 갖다가 하게 된 명분은 68년도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해라고 불렀습니까? 68년도를 우기? 뭐 비가 옵니까? 위기의 해라고 불렀죠. 위기의 해라고. 그죠? 즉, 냉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의 갈등이 최고조화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뭐 울진 삼척 무장 공비 사건이라든지 김신조 사건이라든지 푸에블레오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남북한 갈등이 심화되고 이러한 혼란기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본인이 대통령을 좀 이어나가는 게 좋겠냐 이렇게 해서 삼선연임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집권 후에 71년도에 다시금 대선에서 다시금 당선이 됐겠죠.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이제 같이 후보로 나가지고 당선이 되게 되고 이후에 집권하자마자 다시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7차 개헌이 되겠죠. 7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1972년이 되겠죠. 이 7차 개헌을 갖다가 우리는 바로 뭐라 부르냐면 이거를 이렇게 부르는 거죠. 10월 유신 헌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죠? 워낙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차 개헌을 갖다가 하게 된 이유는 또 명분이 뭐냐? 72년도는 탈냉전 시대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시기죠. 탈냉전 시대. 그래서 냉전의 갈등이 완화가 되고 대땅서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간 갈등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도 이때 뭘 발표하느냐 7.4 남북 공동성명이란 것을 발표를 갖다가 하면서 사회가 급속히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사회적 안정을 위해서는 또한 본인이 대통령을 갖다가 계속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10월 유신헌법을 단행해야 되는데 10월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 역시 세 가지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 종신제죠. 대통령 종신제. 영구 집권이 가능하게끔 만들었겠죠. 임기는 6년 임기에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그런데 계속해서 후보로 출마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버리게 되고 또한 대통령은 어디에서 선출을 하느냐. 여기서 선출을 하죠. 통일, 이 기구 명칭은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통일주체국민회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추천을 갖다가 할 수 있으며 또한 헌법에 있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헌법을 정지하거나 그 외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는 긴급 조치권의 권한을 갖다가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이후에 헌법이 크게 개정이 되었죠. 그래서 이런 용어를 잘 쓰진 않지만 이때를 갖다가 일반적으로 3공화국이라고 하면 이 7차 개헌 이후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부르는 거죠. 4공화국 이렇게 수립이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과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이 일어나니까 대대적으로 이 이후부터 계속해서 민주주의 항쟁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대표적인 이때 일어났던 것이 바로 부마항쟁이 되겠죠. 부마항쟁이 부산과 마산 일대에서 대대적인 시위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던 중에 결정적으로 권력 내부의 갈등 뻥 하고 뭐가 터져버렸던 겁니까? 바로 자기의 오른팔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바로 그렇죠. 이
26 사태로 말미암아서 이게 몇 년도 연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연도가 몇 년이 되겠다? 1979년도가 되겠죠. 11.6 사태를 해서 끝내 이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 박정희 정부까지가 정리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자, 박정희 정부 다음에 이제 어느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까? 그 다음은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되겠죠. 자, 또 넘겨서 보도록 합시다. 자, 넘겨도 되겠습니까? 좀 기다려줄까? 넘깁니다. 자, 그 다음이,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이 보시면, 자, 그 다음에 들어선 정부가 이제 무슨 정부냐? 바로 너무나도 잘 아시죠? 오늘날까지도 언론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이죠. 바로 이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권력을 잡게 된 것은 바로 12.6 사태 이후에 무슨 사건을 일으켰다? 12 사태를 일으켜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11.6 12 사태인데 사실 11.6 사태가 끝나고 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누구였죠? 이분이죠. 최규하 대통령이 제10대 대통령에 올랐으나 그다는 권한은 가지지 못했고 실제로 이때 정권을 행포했던 사람은 보안사령관, 이 11.6 사태를 조사했던 전두환이고 이 전두환이 12.12 사태를 일으켜서 적 권력을 장악하게 된 거죠. 이 12.12 사태를 이끌었던 핵심 세력들을 갖다 우리는 뭐라 부르냐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신군부 세력이라 부르는데 신군부 세력은 군대 내의 사조직이었던 하나회 세력들이 대다수였던 거죠. 이 신군부의 핵심 인물이 누구였느냐? 이 사람이 전두환 어때요? 그리고 이 전두환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보시면 바로 이 전두환 정부가 들어선 게 아닙니다. 신군부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박정희와 동일하게 12.12 사태를 이끌고 난 이후에 군정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 군정을 역시 이끌기 위해서 조직했던 기구가 있죠. 이 기구 이름이 좀 깁니다. 11자. 어떻게 됩니까? 국가를 어떻게 하겠다? 보위하겠다. 그리고 비상, 그죠? 대책위원회라는 기구를 갖다가 만든다고 했죠.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군정을 갖다가 실시를 갖다가 하게 됩니다. 잠시만 이거 하나만 체크를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잠깐 한 가지 갑자기 헷갈려가지고 맞죠? 이걸 실시하는데 이 단체를 만들기 전에 자 12.12 사태가 일어나고 군정을 실시하기 전에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나죠. 특히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80년 5월 달에 군정이 실시되기 이전에 80년 5월 달에 서울에 내려진 비상계엄령 해체해라, 민주정부 수립해라 해서 그렇죠. 서울의 봄, 서울이 봄이 있었고 이후 오히려 전두환 정부 같은 경우는 5.17 비상계엄령을 갖다가 선포하고 전국적으로 비상계엄령을 확대시켰죠. 이에 광주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났고 이것을 우리가 바로 뭐냐 부르냐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렇죠? 하지만 오히려 이 신군부 세력들은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이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급기야 발포에까지 이르는 그러한 운동을 벌이자 광주에서도 시민군들이 조직되어서 이에 저항했지만 끝내 5월 27일 전남도청이 장악담으로써 근데 이 5.18 민주화 운동이 진압되고 나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신군부 세력 전두환 체제가 군정을 갖다가 실시해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갖다 조직하게 되고
이후 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등을 통해서 언론 통폐합, 삼천교육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해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드디어 몇 대 대통령에 오르게 되냐면 아직까지 우리가 유신 헌법체제죠. 그래서 통일주체 국민, 이 체그와라는 대통령도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됐고, 이 사람도 역시 아직까지 유신체제 아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 오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전두환이 드디어 11대 대통령에 오르게 된 겁니다. 어디에 추천을 받아서? 역시 동일합니다.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 추천을 받아서 대통령에 오르게 되는데, 이후 장기 집권을 위한 초석을 다지려 하지만 여러 가지 갈등 요인이 생각이 되고 또한 고민이 됐던 거죠. 그에 따라서 이때 헌법 개헌을 하게 됩니다. 헌법 개헌. 이게 바로 몇 차 개헌이냐? 8차 개헌입니다. 그죠? 8차 개헌을 갖다가 단행을 하게 되는데 8차 개헌의 핵심 요인은 바로 뭐가 되겠다? 자리기는 대통령 어떻게 하겠다? 한 번만 하겠다. 그죠? 앞선 선례들을 봤을 때 장기 집권을 추구하다가 여러 가지 말년이 안 좋았죠. 그래서 한 번만 하겠다. 그런데 임기를 조정해버리죠. 바로 8차 개헌의 핵심 요인은 7년 단임제 실시가 되겠더라. 그래서 실제로 11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가 언제더라? 임기가 짧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임기가 짧고 바로 81년도 그러니까 80년도 말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하고 81년도에 다시금 자 봅시다. 즉 잠시만 터치가 제 12대 대통령에 다시 오르게 된 겁니다. 12대 대통령에 다시금 1981년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11대 대통령을 갖다가 갑자기 이 연도가 기억이 몇 달 안 했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좀 안 납니다. 12대 대통령을 81년도 2월 달부터 이제 하게 됩니다. 9월 달부터 선생님 알기로는 1986 9월부터 81년 1월까지가 제11대 대통령 기한이고, 그죠? 12대 대통령에 81년도에 오르게 됩니다. 대통령에 오르고 나서 강압책과 그리고 유화책을 적절히 섞어가면서 통치를 하죠.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을 하는 반면에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유화책을 갖다가 적절하게 설치했고, 이후 87년 12월 달에 이르게 되면 12월 달 아닙니다. 87년에 이르게 되면 87년에 이르게 되면 자 87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임기 말년이 되겠죠. 임기 말년에 이르러 가지고 대대적인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대표적으로 이 사건 터졌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그 이한열 열사 사건,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 등으로 인한 이런 사건들이 뻥뻥 터지게 되고, 이러한 사건이 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에 전두환 정부는 4.13 호원 조치라고 해서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갖다 강화시키자 특히 이런 사건들이 원인이 돼서 바로 87년 6월 달부터, 참고로 이 이한열 열사 사건이 6월 9일에 발생했거든. 6월 9일에 발생해가지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겠는데, 이 민주화 운동을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부르는 거죠. 6월 민주화 운동이 대대적으로 발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민주화 운동, 민주항제. 이때 국민들이 요구했던 가장 대표적인 요구 조건은 뭘 실시해달라? 그렇죠. 바로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대통령
직선제 요구죠. 이에 대대적인 그 6월 말까지 이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에 집권 여당, 즉 민주정의당이 되겠죠. 대표였던 노태우가 이를 갖다 받아들여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6.29 민주화 선언의 핵심 내용도 역시 동일하겠죠. 뭘 수용하겠다. 대통령 직선제를 이거는 요구였다면 수용하겠다. 이게 핵심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6월 민주화 운동과 6.29 민주화 선언의 공통적인 내용은 대통령 직선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드디어 헌법이 개헌되게 됩니다. 넘겨도 되겠습니까? 하면 넘깁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들어선 정부가 이제 이 정부가 들어서죠.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사이에 뭐가 있냐면 바로 조금 전에 봤던 9차 개헌이 있는 겁니다. 9차 개헌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9차 개헌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가 됩니다. 조금 전에 봤다시피 대통령 직선제 실시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임기를 갖다가 제한을 하죠. 7년 단임제에서 이제 5년 단임제. 이를 바탕으로 87년 12월 달에 대선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뭐 야당의 분열이라든지 그 외에 지역 감정 조장 뭐 여러 가지 사유등을 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아이러니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누가 당선이 됐냐면 이 사람이 당선이 되게 되고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그래서 그의 노태우 정부가 그 다음에 88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이후의 내용들 살펴보시면 되는데, 자, 노태우 정부 때의 대표적인 활동들, 사항들을 살펴보면 이때는 대표적인 여소야대 전국이었더라. 여소야대 전국.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소야대. 이런 단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많겠다, 적겠다? 적고, 야당의 수가, 확보 수가 어석이 많은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국정 운영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겠죠. 그리고 노태우 정부 때 보면, 대표적으로 이때 북방 외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북쪽으로 나아가는 정책을 실시합니다. 우리나라의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물론 북한도 있지만 그때 보면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죠. 주로 어떤 국가들이죠? 사회주의 국가들이죠.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들과 이때 본격적으로 수교를 하는 정책들을 갖다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이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남북한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한다든지 또 이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88 무슨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는 이러한 성과도 거뒀더라. 참고로 88 서울 올림픽을 유치했을 것은 전두환 정부 때인데 이때 노태우 정부 때의 서울 올림픽 개최할 때 전두환은 어디 있었겠습니까? 감옥에 있었죠. 자, 그리고 이 다음 정부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이건 알아야 안 됩니까? 그죠? 바로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게 된 거죠. 문민정부라고 부르는 거죠. 즉 민간 출신의 이제 대통령이 드디어 선출돼 가지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정부가 드디어 나가게 되는데 이때 또 대표적인 이제 업적으로 보면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런 것들을 실시합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 이런 것들을 펼친다든가 혹은 또 대표적으로 그 가장 또 김영삼 정부 하면 큰 업적이 바로 뭐냐 금융실명제 실시입니다. 금융실명제 실시가 되겠죠. 말 그대로 금융거래에 있어서 뭘 사용하게끔 했다? 실명.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가 통장을 갖다가 만들고 할 때 상당히 본인 확인도 철저하고 왜 통장을 만드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갖다 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실명을 사용해서
동거래를 하지 않고 가명을 써도 충분히 통장이 다 만들어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검은 돈 이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되고 이렇게 해서 이에 따라서 금융실명제를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이때 지방 자치 단체장 선거를 갖다가 실시한다든지 또 한 가지 이때 뭐 이런 부분에 다른 부분도 있지만 또 보시면 이때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수대교 그리고 삼풍백화점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을 제기하게 됐던 정부가 이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이후에 그 다음 정부가 이제 무슨 정부가 되느냐? 그 다음이 이제 이놈의 터치가 오늘따라 그죠? 그 다음 정부가 바로 김대중 정부가 되겠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서 일단은 이 외환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이때 금 모으기 운동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IMF를 갖다가 국제금융을 갖다가 빌리고 나서 거의 3년 만에 극복해내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죠.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해서 이를 극복해나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이런 민족으로는 못할 것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에 대해서 우리 국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또 금모으기 운동이라든지 또 대표적으로 이때 보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햇볕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쓰면서 드디어 우리나라가 분단된 이후로 드디어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갖다가 실시를 하죠. 그래서 드디어 김대중 전 대통령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만나가지고 그죠? 역사적인 순간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뭘 발표하게 되냐면 6.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때 보면 2002년 뭐가 개최되었습니까? 2002년. 뭐 2002년 또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떠들 거야. 바로 이 월드컵을 역시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이승만 정부부터 해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